토론회는 좌장을 포함하여 총 6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에 계신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전략실장님께서 본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은영 다자협력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근 명예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승주 사회과학대학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장용석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LG AI 연구원 김명식 정책수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좌장과 패널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첫 번째 발표 그리고 두 번째 발표 그리고 기조학년까지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이제 포스트 2030 글로벌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오늘 이제 발제를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이제 패널 분들 모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사실은 이제 뭐 부처나 아니면 학계나 이제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연구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발제를 듣고 또 이제 간단한 이제 코멘트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허은영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자협력 담당관 허은영입니다. 저는 국제협력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스태피 등 여러 기관 전문가분들하고 또 다른 이제 학계 전문가들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과학기술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자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또 관찰하고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양자보다도 다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이슈부터 그리고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는 일본의 의제 설정 프로세스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G20 정상선언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은 세계 주요 20개국 간의 다자협력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제시한 합의문입니다. 이번 선언은 미국의 불참과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다른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담아서 첫날에 전격적으로 채택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정상선언문에서는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강조했고 평화안보, 자유무역과 WTO 개혁,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과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선언에서 2028년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것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이슈로는 에이펙 정상선언에서 AI 이니셔티브 성과문서를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AI를 본격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에이펙 디지털 AI 장관회의를 거쳐서 역내 모든 회원 경제의 AI 전환 참여 및 AI 혜택 향유를 위한 비전과 실행 방안을 담은 AI 이니셔티브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AI 이니셔티브는 에이펙 최초로 본격적인 AI 공동 비전이 도출됐다는 것 그리고 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최초의 AI 관련 정상 간 합의문이라는 점 AI를 일상 전반에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세대와 계층이 AI 혜택을 공유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AI 기본 사회의 핵심 요소를 합의 문서에 반영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이펙 경주 선언은 또 과학기술 인재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과기정통부는 스템 경진대회, 워먼 인 스템, 젊은 과학자 포럼, 아스파이어상, 기후 포럼, 양자 과학기술 포럼, 과학자 초청 연수 등 7개 행사를 연달아 개최해서 과학기술 인재 교류라는 협력의 예시가 될 수 있는 행사들을 개최해서 시너지를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자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항상 의문점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자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배제된 채 있는 것보다는 비난받더라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지속적인 논의에 참여, 일관성 있는 포지셔닝을 통해 국가 입장을 형성하고 연합을 이루고 또 나아가 의제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자 회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논의 참여, 일관성 있는 포지셔닝 그리고 조정자 역할은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의제를 선도하는 점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사회에서 의제를 잘 선도해 나가는 몇 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본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 다양한 활동들 간의 시너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히로시마 선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2023년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으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공동 규범 논의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선 G7이 AI 규제 가이드라인 국제협력 프레임을 공식 채택하면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또 AI 프렌즈 그룹을 창설을 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AI 안전, 신뢰성,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느슨하게 구성된 외교 네트워크를 AI 프렌즈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공식 조약이나 기구는 아니지만 선도국 중심의 협의체 성격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DFFT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Data Free Flow with Trust입니다. 그래서 DFFT가 2019년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해서 공식 의제로 채택된 개념입니다. 단순한 데이터 개방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개인정보 보안, 보호, 보안, 투명성 그리고 법규를 전제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자유롭게 흐르되 그 과정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해야 한다라는 모토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그리고 논의가 활발한 의제입니다. G20가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에 이 DFFT 개념이 사우디,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등으로 이어졌고 2024년 브라질 G20에서도 중요한 합의 항목으로 포함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또 국내 정책적으로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일본만큼 의제 설정 능력이 지금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자외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는 사실 일본의 사례도 참고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G20 대비 R&D 투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또 세계 3위권 AI 경쟁력 그리고 디지털 정부 1위 국가는 굳이 지수 순위로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형성된 과학기술 ICT 강국 이미지로 인해서 협력 수요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선진국가는 우리 기술 수준에 따라서 추격형 전략을 구사해야 할 부분 우주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차세대 초고속 통신, 달 탐사 등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로 발전 전략을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협력 수요는 아주 충분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어느 회의체에서 우리 전략을 실현해 나갈지는 면밀한 검토와 또 추진이 필요합니다. 어떤 포라에서 어떤 의제를 가져갈 것이고 계획하고 기획한 의제를 이후 포라에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2028년에 열리는 G20가 과학기술에서 어떤 의제를 우리가 선도해 나갈 것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견국, 모범국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항상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또 여러 포라에서 일관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침 이 과제의 종료 기간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스태프랑 긴밀하게 앞으로도 소통하고 의제 관련해서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규범을 만드는 나라,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 인프라를 공유하는 나라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단일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기정통부랑 외교부가 협력하는 건 기본이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활동하고 의제를 연구해왔던 스태피, 키스디 다양한 전문가 그룹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 확보하면서도 저희 정책 담당자는 끊임없이 소통 완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은영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그 G20, APEC, OECD 이렇게 이제 다자 협의체들의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고 일관성 있게 포지셔닝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역할은 좀 미흡했던 게 맞는 것 같다 말씀하셨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좀 더 이제 선도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이근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근입니다. 아까 소개할 때 명예교수로 소개를 하셨는데 현직에서 아직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고요. 최근에 국제정치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조금 예전보다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주제는 이제 글로벌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글로벌 의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그런 회의인 것 같은데 그 국제정치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젠다 세팅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선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젠다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우선 아까 박진 장관님도 오셨다가 가셨습니다마는 이 외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젠다를 외교부에서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 리더십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젠다 세팅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예를 들면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접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유리한 어떤 시장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매핑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젠다 세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젠다 세팅을 해서 어떤 다자기구에 나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자 세팅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도화를 시킨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피드백을 줘서 우리한테 유리한 매핑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자기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아젠다 세팅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 많이 예로 들여서 올라왔던 국제기구들은 대부분 유엔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 쪽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인데 그런 쪽에 우리가 제시하는 아젠다하고 예를 들면 OECD나 G7이나 이런 쪽에 제시하는 아젠다는 좀 성격이 다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선진국들 간의 협력이고 또 다른 것은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설득하고 리드해 나가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자 회의의 성격에 맞춰서 아젠다 세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뭐 많은 부분들이 다른 국가에 의해서 또 우리 과기부에 의해서 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시로 아젠다 세팅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젠다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밍입니다. 어떤 네이밍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SDG라는 네이밍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오픈 액세스, 뭐 오픈 사이언스 같은 그런 네이밍 아니면 뭐 카본 뉴트럴, 뭐 탄소 중립 같은 이런 이 딱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이지 않습니까? 근데 AI에서 네이밍을 굉장히 잘한 사례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네이밍을 해서 AI 하면 일반적인 AI뿐만 아니라 애플의 인텔리전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네이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아젠다 세팅을 하려면 좀 독특한 네이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세 가지의 AI를 예시로 좀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ffordable Intelligence라는 네이밍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데 affordable이라는 게 요즘에 affordability가 미국의 뉴욕 시장 선거나 또 시애틀의 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그런 네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것을 이제 affordability라고 하는데 이 어포더빌리티는 아마도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유행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어포더빌리티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문제가 한국한테 유리한 네이밍일 수 있는 게 일단 어포더블한 칩 반도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포더블한 디바이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포더블한 에너지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포더블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 어포더블한 피지컬 AI가 존재를 해야 소위 말하는 AI 디바이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포더블한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패러다임이 있고 지금 AI라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두 개가 사실상 좀 충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워낙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기준을 너무 철저히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AI 혁신을 좀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아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논의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래서 어포더블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아까 뭐 그린 AI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국내적으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 AI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AI는 액세서블 인텔리전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이나 아니면 AI 인프라스트럭처가 액세서블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디바이드에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쪽이 생길 수 있고 또 경쟁력 면에 있어서도 이제 선두주자들이 다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액세서빌리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블 인텔리전스, 어포더블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되고 액세서블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액세서빌리티의 문제는 이제 데이터 서버린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지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휴머노이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양산이 될 텐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뭐 양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액세서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튼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예시로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AI는 어그리어블 인텔리전스입니다. 어그리어블 인텔리전스는 뭐냐면 이런 지금 개발되고 있는 AI의 트렌드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AI냐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윤리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AI라는 것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그리어블한 인텔리전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근데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리와 뭐 규제의 문제들이 이게 다 어그리어블 해야 되는데
어그리어블한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세팅을 우리가 아젠다 세팅을 해서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도,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에게 유리한 이노베이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린 AI도 사실은 저는 이게 어그리어블한 AI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린 AI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본인 그 자국의 유리한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경쟁력 쪽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러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뭐 그 화석 연료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화석 연료든 재생 연료든 에너지든 구별하지 말고 뭐 SMR이든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이 소위 말하는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것에 너무 구속되지 말자라는 이제 논의들이 있어서, 그런 그린 AI 문제도 어그리어블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브레인에다가 이제 칩을 꽂는 그런 것들도 이게 어느 정도 어그리어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세 개의 AI, 하나는 affordable AI, 두 번째는 accessible AI, 세 번째는 agreeable intelligence, 이런 세 개의 AI를 가지고 네이밍을 해서 국제 기구나 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어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 한 2-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이 엔티시페이토리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AI가 가져오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19세기 때 서구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근대화의 트랜스포메이션보다 훨씬 더 상상하기가 어려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근대화가 들어올 때는 서구에 가면 모델이 보였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오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상상력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AI가 가져오는 뭐 고등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될 건지, AI가 가져오는 뭐 인간 간의 관계라든가 직업, 노동,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엔티시페이토리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미리 선제적인 모델들을 제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학위 논문 대신에 학위 프로덕트를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가능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그런 좀 엔티시페이토리한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탄소 중립과 AI 간의 패러다임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의제를 만들었다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든 의제가 AI에서 뭐 설치를 하거나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바로바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 AI 쪽에 트레이닝을 시키는지, 데이터를 계속 제공하는지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국제 정치 관점에서 아젠다 세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이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AI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모두의 이제 헌영 과장님께서 G20 의장국 이런 이제 의제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이근 교수님께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이라는 부분을 이제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젠다 세팅이라는 거는 이슈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네, 중앙대 이승주 학장님께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중요한 회의에 함께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두 분 뭐 대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연구팀에서 아주
그 귀중한 연구 성과를 내주셔서 반갑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연구자로서 굉장히 소중한 또 연구 자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요즘 이런 종류의 회의를 하다 보면 일단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바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아주 비상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그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챌린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글로벌 어젠다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글로벌 챌린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것을 위한 협력 전략을 구상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큰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라고 하는 것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사실은 뭐 이근 교수님께서 너무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처음 직면하는 현상이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 가는 길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연구 과제 주제라고 하는 거, 글로벌 의제를 좀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꼭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량에 비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그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잘 파악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요. 근데 이 연구는 그것을 위한 토대를 좀 놓아준 것 같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도 박사님 연구팀에서는 저는 그것을 이런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제시한 것을 선인경 박사님 연구팀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 나름대로의 이해 방법으로는 이도 박사님 연구팀에서는 그것을 위한 방법론을 조금 더 치중해서 얘기해 주신 거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먼저 드립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또 다만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지금 이 연구 글로벌 어젠다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과 제안들은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챌린지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짐작하시듯이 미중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중 경쟁은 말 그대로 전면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미중 경쟁이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해 나가고 또 이행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다자 협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체감적으로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자 협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영향력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서 미중이 지금과 같은 경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또 한쪽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이런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아마도 세계 질서는 분절화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분절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글로벌 어젠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지금 여전히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가정하고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방향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 것이 고려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결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마도 화학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합치는 복합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결합이나 복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를 합치는 것이고 사실 그 둘 사이에 사실은 내적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칠 때는 사실상 일정한 부분, 일정한 정도의 효율성의 상실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 수단들을 결합하면서 예전과 같은 또는 예전 이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거, 목적에 좀 포함돼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시대에는 효율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취약성 완화라고 하는 차원의 국제 협력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제로 베이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첨단 기술 얘기하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엄연한 우리의 현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독자적으로 기술 주권을 온전히 100%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그들 나름의 국제 협력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주권 기술 주권의 강화, 한쪽으로는 또 국제협력 전략의 강화. 이건 내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 부딪히는 지점을 최소화하고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실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는 국가들의 노하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연구는 그런 것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분절화가 되지만 분절화되는 가운데 또 하나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협력의 경계가 지금 재설정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재앙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협력의 경계가 재설정되는 가운데 우리의 글로벌 의제 설정 전략과 협력 전략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실마리 가운데 하나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의제 설정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대국들과의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발견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글로벌 의제 설정을 둘러싼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예전 같으면 아마 유사 입장국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략적 상호 보완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챌린지에 대한 위협 인식의 정도, 실제로 그게 개별 국가들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게 지구적 도전이지만 개별 국가들마다는 체감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르다. 그것을 공유하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상호 보완성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영향의 정도. 우리 미중 전략 경쟁은 전략 경쟁입니다만은 기술 디커플링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디커플링의 영향 그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는 얼마나 심각한 침해를 받는가 그거에 따라서 전략적 상호 보완성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이제 협력 전략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경제적 또는 산업적 차원의 상호 보완성을 아우르는 협력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하나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갔네요. 네, 나머지 포인트는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역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시대의 국제 협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APEC AI 이니셔티브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AI 이니셔티브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이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한 그립이 얼마나 작동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반영한 협력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협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른바 탑다운 방식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바텀업 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협상 전술 전략에도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양자 협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양자 협상은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저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종결형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라운드가 지나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의 협상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전제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어떻게 연계할 거고 2라운드와 3라운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시퀀셜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순차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선인경 박사님 연구팀에서 제시해 주신 건데요. 저는 굉장히 그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기 베뉴 쇼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 분야에서는 이걸 포럼 쇼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포럼 쇼핑.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중국이 어떤 포럼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포럼 쇼핑을 넘어서 이제 포럼을 우리가 흔히 번역하기를 장으로 번역하잖아요. 그죠? 이제 장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 장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허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거 아닌가, 일본의 사례로. 일본의 사례를 제가 그냥 다시 재구성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DFFT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2019년에 일본이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2019년 오사카 G20에서 다시 소개되었고, 그게 23년 아까 말씀하신 히로시마 프로세스로 다시 전환된. 이게 일본이 보면 장을 이렇게 WEF에서 민간 중심의 장이죠. WEF에서 G20으로 그리고 G7으로 이렇게 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장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지금 이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AI에만 국한해서 보자면 우리는 이미 브래틀리 AI 서밋에 이어서 서울 AI 세이프티 서밋을 개최했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APEC AI 서밋으로 이어진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 과장님께서 또 얘기하셨듯이 2028년에 우리가 G20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요런 장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순차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산관학 이런 협력, 그리고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포럼 자체를 선택하더라도 개별 포럼의 성격, 미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아까 OECD 사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OECD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범을 형성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결이 약간 다른 게 미중 전략 경쟁의 장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적으로 좀 파악해서 우리의 글로벌 어젠다 형성을 위한 협력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안보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제 정부 전략의 연구안보로 하위의 연구안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느 나라나 이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른바 영어로는 decentralization 또는 fragmentation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상당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시스템은 한국보다 더 분산적이고 더 파편화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센트럴라이즈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자산으로 삼아서, 또는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레버리지로 삼아서 다른 국가들과 연구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미국은 철저하게 그냥 개별 연구기관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의제를, 이런 연구안보와 관련된 협력을 추구할 때 개별 기관에 맡겨져 있을 경우에 굉장히 협력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연구안보 시스템의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어젠다를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정책 수단들이 갖고 있는 상충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그런 국면이 실제로 이제 다자 협의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의 분석이 아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포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사업이 5년간의 사업이어가지고 내년도 이제 많은 숙제들을 아마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많이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용성 박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의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뭐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큰 글로벌 트렌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만은 박진 장관님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실은 과학기술 외교를 장관님이 계실 때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거셔가지고 과학기술 외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외교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셨고요. 그 와중에 제가 그 분이 넘치게 위원장을 맡게 됐었습니다. 초대 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인경 박사님의 그 발제 그리고 이동호 박사 발제를 제가 들었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OECD 델리게이션으로 나간 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리버리하게 그냥 그 어젠다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그 기능에 상당 기간 그렇게 모니터링만 하고 그 의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렇게 남들이 던져놓은 어젠다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모니터링만 하고 그게 대응만 하려고 하냐? 우리가 던질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20년 가까이. 그러면서 보았던 게 SDG가 탄생을 하고 SDG가 이제 곧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제 개인적인 소회를 선임 박사님하고 또 여러 또 동료들하고 와인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남들은 이렇게 어젠다를 막 던져서 주도해 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그리고 SDG라는 게 사실은 우리 반기문 총장님께서 계실 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30년에 끝난다는 그런 예정된 시간표가 있고 그러면 이걸 한번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포스트 SDG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며 그걸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어젠다 세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퀘션을 던졌는데 아주 그걸 놓치지 않고 그랩을 딱 잡고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지금 방법론적으로나 지금 내용적으로나 아주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제라는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젠다 세터가 되려면은 우선 첫째 굿 어젠다를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이 굿 어젠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내셔널 인트레스트만 반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게 글로벌이 컨센서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컴피티션이라는 측면보다는 밸류가 들어간 밸류 디렉셔널리티가 있는 그런 어젠다가 발굴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발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 패널 분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굿 어젠다를 발굴을 해낼 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굿 네이밍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메스틱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교수님들이 그 분야를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은 그런 어젠다들을 국가적으로는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글로벌 차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굿 어젠다를 발굴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굿 어젠다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도메스틱 인텔리전스를 키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메스틱 인텔리전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젠다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거를 글로벌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미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걸 국내적으로는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커패시티를 가져야 되지만 그거를 국제사회에 가져갈 때 프로토콜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인 역량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인 측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국제사회에 인볼브를 하면서 인게이지를 하면서 축적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선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하시는 거 보면은 다양한 그 국제 기구들의 성격과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 그걸 보는 거는 사실은 이런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한 축은 뭔가 하면은 이걸 그냥 던져놓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국가의 합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데 그럴 때 보면은 각 국제 기구들의 성격과 그 역할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특성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예를 들면은 OECD는 날리지 허브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발굴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은 SDG를 만들 때 SDG 만들기 2년 전부터 OECD에서는 그 내용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유엔에 던졌어요. 그러면 유엔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컨센서스 빌딩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G7, G20, 유네스코 등등 다양한 기구들이 인볼브를 하고 그게 확산의 장으로 갔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국제 행사들을 왜 유치를 해야 되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딱 질문을 받으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의 제 경험을 반출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 대전 과학기술장관회담을 준비를 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어떤 의제를 가져가야 되는지 정책 연구를 했고요. 한 2년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 준비 마지막 해에는 그걸 프로토콜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 행사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각본에 짜여진 탤런트들이 나와서 한 편의 그 드라마를 만든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면에 그들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도록 각본을 만드는 작업들이 3년 전부터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유치한 국가의 입김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년 가까이 OECD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자 협력에서 물론 양자도 있습니다마는 다자 협력에서 제가 가진 교훈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 power works, 힘이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oney talks입니다. 역시 돈 많이 주니까 귀를 기울이더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intelligence matters. 내용적인 지적인 그런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디플로머시, 그러니까 외교적인 스킬이죠. 이런 게 가미가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디플로머시 helps. 그렇게 해서 4가지로 저는 교훈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용석 박사님께서는 그 OECD CSTP 의장으로 그리고 그 전부터 한 20여 년 정도 OECD 과학기술 협력에 이제 몸담아 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적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의제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거를 국제 무대에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적 역량, 이런 부분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국제 행사를 하시는 굉장히 많이 유치도 하고 거기에 또 힘을 많이 쏟긴 하는데, 국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젠다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손쉽게 이제 선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김명신 정책수석님,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LGAI연구원의 김명신입니다. 저는 그 기업에 있으니까 좀 현장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3년 전에 LGAI연구원에 합류했고 그 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 AI 유리 권고라는 걸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 만드는 작업에 한 3년 정도 한국 대표단으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인연이 돼서 LGAI연구원에서는 윤리하고 정책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에피소드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 지금은 과기부 장관 겸 부총리가 되신 배용훈 장관님께서 저희 기관의 원장님이실 때, 제가 처음 이쪽에 와서 부여받은 미션 중에 하나가 글로벌 가시성을 증진시켜라
구호였거든요. LG AI연구원의 글로벌 가시성을 증식시켜라. 근데 단순히 이게 글로벌 무대에서 LG AI연구원이 존재감 있게끔 좀 드러내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2년 3년 전에 AI 기술 못지않게 AI 관련된 규제, 정책,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 발전되고 있었거든요.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 국가 혹은 미국, 유럽, 국제기구가 내놓는 그런 AI 관련된 규범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 거에 머물 것이냐, 우리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젠다를 던져서 선도할 수 없겠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가시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한 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어디 가서든 우리 한 자리만 껴달라고 해서 껴주지도 않지만은 간다고 해도 우리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다음엔 다시 안 부를 텐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비한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AI 윤리 원칙 같은 걸 만든 것뿐만 아니라 AI 윤리 원칙을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잘 실행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LG AI 윤리 원칙을 이행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연간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런 얘기가 반복되긴 하는데 유네스코나 AI 윤리 관련된 국제기구들에서 종종 하는 얘기가 원칙에서 이행으로 Principle to Implementation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다음 스텝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원칙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에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행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기업에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외부의 대외적 이해관계자들한테 아무리 그 기업이 안에서 이행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밖으로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보고 다음에는 평가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국제기구나 일반 유의나 그런 데서 윤리 원칙을 만들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자 해가지고 이행해서 보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에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라는 걸 만드는데 그 책무성 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례를 가지고 국제회의에 초청돼서 발표도 하고 어젠다가 원칙에서 이행 그리고 그 다음에 보고까지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AI 혹은 AI 거버넌스 관련된 그 메이저 회의가 크게 AI 액션 서밋,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AI 포커스 서밋, 다양한 서밋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이 메이저 서밋에 모두 다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례들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먼저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양한 국제회의에 초청받아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앞서서도 각 국별로 AI 거버넌스 분절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거든요. 나라들마다 규제가 다르면 이 안에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책 발표되는 거, EU에서 AI 액트 발표되는 거, 중국에서 무슨 지침 나오는 거, 이거 다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보는데 국별로 이렇게 되는 분절화도 큰 문제지만은 제가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또 다른 문제는 국제 기구들도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AI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엄청난 국제기구 입장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오가는 일이거든요. 펀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국제기구들 간의 협력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와 UN 인권사무소 그리고 OECD, ITU, 기타 등등의 여러 국제기구들이 AI나 AI 거버넌스, AI 윤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여기서도 이게 원래 같은 이념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파벌 이 싸움이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인권하고 윤리도 아주 엄밀하게 나눕니다. 인권 다르고 윤리 다르고 이게 생각보다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부담인 거예요. 국가 간의 분절화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국익이 워낙에 차이가 있고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같은 UN 시스템 체계 안에 있는 국제기구들마저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또 그거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되는 별도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상적인 제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상적일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미, 중, 뭐 유럽을 모아가지고 이런 거버넌스를 하나로 그 만들어 봅시다라는 회의를 주최해서 이끌어가는 건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하지만 이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그 AI나 AI 윤리 거버넌스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국제기구들을 한국에 불러서 서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좀 이 거버넌스를 그 안에서 일관되게 조정 조율하는 그런 리더십을 한국이 해준다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너무 순진한 접근인지 모르겠는데 초청받은 유엔 기구도 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논의를 어떤 기구가 나서서 한다고 하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양한 국제기구에 다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마다 다른 국제기구가 오질 않아요.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좀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가 했고, 저희가 그 AI 연구원 차원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거는 그 유네스코하고 저희가 2023년 11월에 AI 윤리 실행 파트너십이라는 걸 맺고 작년부터 그 전 세계 AI 개발자, 연구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 대상으로 하는 AI 윤리 무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유네스코 플랫폼하고 지금은 아직 그 공개 단계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쓰는 교육 온라인 플랫폼에 또 이걸 탑재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무상으로 오픈을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하고 국제기구가 협력하기도 했지만은 그 안에서 전 세계 학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자문위원으로 혹은 직접 강사로. 그래서 뭐 하버드, 뭐 뉴욕 카네기 멜론, 뭐 옥스퍼드, 영국의 알렌 튜닝 다양한 이런 그 학계하고 민간 그리고 국제기구가 함께 협력해서 AI 윤리 관련된 뭔가 표준이 아직 마련이 안 됐잖아요. 그 AI 윤리 교육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표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지면 총 10강으로 되는 거여서 유네스코하고 논의하고 그런 자문위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는 오픈되면은 이게 하버드라든지 뭐 국내의 대학이라든지 다른 연구소들에도 이런 AI 윤리 교육의 하나의 그런 스탠다드로서 그 무상으로 다 보급이 되니까 그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해보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개발도상국에서 AI 그 연구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민간의 노력들이 좀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조금 더 어떻게 확대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그 맥락에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글로벌 뭐 거버넌스나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그 AI 백락에서는 전 그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AI 그 첨단 기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밖에 나가서 거버넌스 얘기를 뭐 하려고 해도 특히 AI에서 우리나라의 그 자체적인 AI 그 첨단 모델이 없다고 하면은 되게 힘이 빠지는 얘기인 거죠. 그 요즘에 어젠가요? 그 제미나이 3 그 발표된 거 혹시 쓰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능 정말 좋거든요. 그 LG AI 연구원에서는 엑사온이라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격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에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다 한국 사무소를 내면서 공격적으로 그 한국의 그런 민간 기업들이나 정부도 컨택해가지고 도입하게끔 그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 그 저렴한 비용 플러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은 100%는 확신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왜 저렇게 좋은 조건을 하면서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AI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발전을 하려면은 각 산업별로 그 공개되지 않은 산업별 특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지 AI가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LG전자, 삼성전자, 뭐 에너지 솔루션,
이런데 내부의 데이터들은 절대 밖으로 유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 협력을 해서 자기네 모델을 제공하고 모델만 제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쪽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서 파인 튜닝 해야지 그 기업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조 AI를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데이터들이 넘어가고 하는 순간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거를 잃게 될 위험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최대한 빨리 그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 기술력을 확보해야지만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거버넌스 관련된 이야기든 뭐든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그냥 그 실무자로서 그 봤을 때 AI 2010년대 후반부터 AI 윤리 관련된 얘기가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그 부상을 했잖아요. 전 화두가 크게 한 3번에 걸쳐서 넘어왔다라고 보는데 초창기에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공정성이었거든요. AI로 인해서 그 차별이나 편향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고 뭐 아마존의 채용 과정이라든지 뭐 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지 이 똑같은 이슈가 계속 반복되면 좀 이게 지루해지고 잊혀지게 되잖아요. 챗 GPT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한다라는 거를 실감하면서 공정성 다음으로 떠오르는 이슈가 안전성이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속도로 AI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이 예상치 못한 위험이 터지는 게 아닌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슈로 넘어간 거죠. 공정성에서 안전성으로. 그런데 이 안전성은 그 동전처럼 안전성의 뒷면은 규제입니다. 안전성은 필연적으로 규제랑 맞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 EU에서 UI 액트를 준비하는 작년까지 과정에서는 이 안전성이 화두였고 그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AI 윤리를 더 힘줘서 얘기했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하면서 이 안전성 관련된 이야기가 완전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EU에서도 지난주인가요? 고위험 AI 관련된 규제를 내년으로 그 시행하는 걸 연기하는 걸 수정 제안했거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성이 저는 이제 흐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가 뭐 이미 새롭게 부상한 이슈인데 포용성이거든요. 포용성은 선진국이나 빅테크나 껄끄러울 게 없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AI의 그 액세서블 AI 그런 얘기처럼 다 혜택을 누리게끔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선진국하고 빅테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죠. 시장이 확대되는 얘기인데 국제기구 입장에서도 땡큐입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안전성 얘기해도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선언, 권고, 협약은 아니네요. 권고까지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국가가 회원국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거든요.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안전성 얘기는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포용성은 다릅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해야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격차를 줄이는 일이었고 이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랑 맞거든요. 걔도 입장에서는 지원받고 싶고 선진국이나 빅테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아주 좋은 선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포용성 이슈가 이 적어도 AI 도면에서는 아주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어젠다를 우리 국익에 연결시켜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할지 그 대통령께서 이미 뭐 모두를 위한 AI나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더 구체화시켜서 브랜딩할 수 있을지가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SDG 관련해서 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SDG에는 AI 관련된 이야기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앞으로 포스트 SDG 논의에서는 AI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물음표가 되는 거는 SDG 포스트 SDG 논의가 되려면은 그 여러 회원국들의 그런 참여나 동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할 거가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빈 공간을 저는 중국이나 EU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파고들 거라고 보고 포스트 SDG가 채택되는 시점은 2030년 9월입니다.
트럼프는 2029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혹시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제3의 뭐가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2030년 포스트 SDG가 채택되는 시점에 미국은 다시 유엔 안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국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 포스트 SDG 논의 과정에서 이 AI를 비롯해서 이 주요 그 어젠다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스패토리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네스코 AI를 권고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되는 게 있거든요. 어댑티브 거버넌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적응적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 선제적으로 예상을 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제적이면서 이런 적응적인 거버넌스로 방향을 잡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신 정책수석님께서는 LG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국제 규범이 어떻게 아젠다화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LG라는 기업이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국가 간의 어떤 분절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기구 간의 어떤 분절성 이런 부분도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사실은 포스트 SDG 포스트 2030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도 AI에 관련된 어떤 관점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4시 반까지 사실은 패널 토론이고 그 다음은 이제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사전 질의가 굉장히 질문이 좋아서 원래 제 생각은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커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패널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있어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선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원래 이제 지정해서 이분한테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패널에 계신 분들이 또 답변하기에 더 적절한 질문도 있어서 그 부분은 자유롭게 질문을 들으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발제자도 괜찮고 이제 토론자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포스트 2030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시스템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나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또 뭐 우리 연구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태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또 가장 이제 어려우면서도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 주제를 먼저 좀 사전 질의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이 질문이 선인경 박사님께 먼저 이제 질의가 들어온 거긴 한데 선인경 박사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토론자분들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능하시겠어요? 마이크 혹시 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개선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발표 때 그 1차년도 연구 시사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이슈, 국내 현안, 즉 대내외 과학기술 의제 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라든가 그런 엔티티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기계에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활발하고 하게 있는데 이게 뭐 SDG라든가 글로벌 이슈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프레이밍, 네이밍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SDG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내외 과학기술 의제 간 조정, 그리고 국익과 국제사회 기억 둘 다 가능한 그런 이슈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그 NTIS,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돌려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에 SDG 17개 목표와 관련된 연구가 과연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 좀 키워드 분석으로 했었을 적에는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SDG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가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 SDG도 1번부터 17번까지 다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2011년부터 AI 관련된 이제 연구가 쭉 늘어나는 추세랑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에 SDG와 관련된 연구개발에서의 AI 접목 증가 추세를 비교해 봤을 적에 일반 R&D 활동보다 SDG와 관련된 연구에서 AI 활용이 훨씬 더 증가세가 빠르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욱 연계를 시키어서 더 많이 AI가 SDG나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노력을 충분히 더 과도하게 포장은 못하겠지만 하고 있는 거 최소한 100%는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조금 장효석 박사님. 아까 저 토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요.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선 박사님 팀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방향, 그러니까 5년짜리 연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방향성은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은 포스트 2030이라 그러면은 앞으로 또 15년을 바라다보고 구도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도가 지금 현재의 SDG와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거기에 첫 번째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가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어젠다를 도출하는 데 있지만,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게 일반 사회적인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큰 컨텍스트를 먼저 한번 바라다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인텔리전스를 높이는 어젠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이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조정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내용이 있어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인커리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텔리전스 부분을 다시 강조해 주셨고, 저희 스태피에서도 이제 전략적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의 연구도 하고 있고, OECD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전략적 인텔리전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 기관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정보들 생산하는 그런 기관들 간의 어떤 생태계 차원의 어떤 접근,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의견 더 있으시면.
네. 질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AI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 부분 일종의 캐치 22 상황하고 비슷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제 기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점점 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다 재정 적자 문제가 있고 특히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 국제 기구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담금 문제들이 계속 나올 텐데 국제 기구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AI를 실무에 많이 도입을 해요. 그리고 방금 SDG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AI가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AI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을 하고 국제 기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점점 끊기면 아마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국제기구 직원들이 상당히 감축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그래서 이제 캐치 22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싱크탱크도 마찬가지고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아마 중국이 대거 들어올 테고 그러면 국제기구의 시니사이제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와 관련해서 연구하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거를 좀 태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부딪히는 또 전형적인 장벽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우리 고정 레파토리가 이렇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사람이 늘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당연히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 한계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두 가지 포인트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단기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기관 간 또는 심지어는 개인 간 또는 기업도 포함해서 기업 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런 인터페이스 강화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 같은 사람 외교의 관점에서 또 보면 이런 거를 한 번에 돌파하는 방법들이 현실에서도 종종 있다. 뭐냐면 정상 외교와 결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나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슈를 정상 외교에 태울 수도 없고 모든 국가와 이런 정상 외교를 통해서 협력 어젠다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상 외교와 결합하는 방법 이런 것 그걸로부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장용석 박사님의 국내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너무도 공감하는데요. 그걸 조금 다른 식으로 저는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쪽에 연구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회의도 해보면 한국 사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현안 중심의 대응에 비중이 너무 높은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아마도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내 인텔리전스의 강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게 이런 과학기술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나름의 생태계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지식 생태계도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레이어를 조금 나누자면 현안 중심의 대응 전략 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는 좀 응용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맨 아랫단에는 기초 연구. 그래서 요런 그 지식 생태계를 좀 저는 또는 인프라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데 슈테피가 좀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도 좋겠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걸 뭐가 하고 싶은 적이 많아요. 사실은 뭐가 하고 싶은 적이 많은데 뭐 하고 싶을 때 보면 나가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를 쏟아붓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서 발신하는 거 있는데, 근데 이런 협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쌍방향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발신 기능은 강한데 수신 기능이 좀 약하더라. 상대방이 뭘 하고 싶은지는 잘 듣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쫙 쏟아붓고 오는. 그래서 누군가는 또 뭐 이 슈테피어이니까 슈테피 같은 데서 수신자 역할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우리 뭐 이런 조금 더 넓은 이런 지식 생태계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같은 수신자 역할을 또 같이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근 교수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런 분야에서도 리더십 공백이 앞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 공백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이 해왔던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채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분야에서 또 하나 리더십의 한 축을 차지했던 것이 유럽이잖아요. 유럽도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의 압박이 커지고 이러면서 사실 유럽의 내향성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왜 그냥 방위비 분담만 해도 유럽 EU 차원에서 8천억 유로, 그 중에서도 독일이 추가적으로 5천억 유로. 그러니까 내향성, 안의 문제를 돌보는데 너무 그 많은 자원과 리소스와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럽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불과 몇 해 전만, 2, 3년 전만 해보더라도 유럽 가운데 상당수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 파워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보면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거버넌스의 리더십 공백이 있지만 지역적인 공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컨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어떻게, 어떤 포럼을 통해서, 어떤 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선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비슷한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그 협력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제를 또 더 발전시켜 가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다 이제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그 패널 분들께 마지막 이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사전 질의에서 대부분의 질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 과제 이런 차원에서 뭐 AI나 이런 어떤 글로벌 아젠다를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뭐 국제 규범, 그러니까 탄소 중립 같은 국제 규범과 우리 AI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을 균형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나하나를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발언으로 한 2분 정도씩 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런 부분도 혹시 터치 가능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허 과장님부터. 네. 네, 오늘 다들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 외에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다양한 의제가 발굴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양한 과제 속에서 저희가 다른 국가랑 연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책하고도 부합하는 의제를 또 발굴을 해서, 또 네이밍 말씀해 주셨지만 적절한 네이밍을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국제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승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중 간에, 저는 그걸 뭐 연성냉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패러다임의 충돌이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의 충돌이 다양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마도 가장 최전선은 과학기술, 특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 패러다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젠다 설정을 할 때도 그 전선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먹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대충 다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냐면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첨단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 정책적 지원과 협력의 범위가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첨단 산업의 가치사 설명에서 뭐냐면 이렇게 산업 쪽에서는 점점 과학기술 쪽으로 점점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미국 내에서 자성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미중 첨단 기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런 표현들을 쓰죠. 미국 내에서 연구와 개발, R과 D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었다. 그래서 그거를 메우는 방법 중에 D 쪽에서 R 쪽으로 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회의의 취지하고 좀 그 연결시키자면 이제는 R 쪽에서 D 쪽으로 가는 이런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글로벌 어젠다에 어떻게 반영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듭니다. 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의제를 선도해야 되는가? 아까 이건 교수님과 다른 패널 분들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제를 세팅을 함으로써 물론 너무 에고센트릭하겠지만 세계가 나아가는 길목에 우리가 먼저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젠다 세팅을 하는 거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intelligence matters. 네. 네,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의제 선정하고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AI 같은 굉장히 신기술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관련된 정책, 거버넌스 쪽에서는 민간이 조금 더 빨리 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좀 룸 같은 것들을 좀 열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조금 기여할 뿐만 아니라 좀 보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장시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표도 듣고 또 패널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계와 기업 그리고 연구계에서 이제 고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꿈꿔보면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 계속 주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가령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스태피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온 세계가 스태피의 보고서들을 막 이렇게 줄 그으면서 읽어보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를 저는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스태피만이 아니죠. 여기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제 부처에서도 다 이제 그 부분에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제 고대하면서 오늘 465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